9월에 피는 벚꽃은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깜짝 이벤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본 행사에 1부부터 5부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돌발 퀴즈를 드리는데, 영상을 보시다가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문제를 듣고 정답을 체크하셔가지고 5가지 정답입니다. 5개의 정답을 저희 라온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들어가기 전에 돌발 퀴즈 먼저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퀴즈는요, 바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학교 설립 주년은 올해 몇 주년일까요? 체크해 두셨다가 저희들 모든 정답을 모아서 마지막에 나온 총학생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학생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임용환 박사님의 역사 토크쇼가 준비가 되도록 하겠는데요.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충북대학교 연구교수시면서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소장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임용환 박사님을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뭐 특강을 부탁을 받고 강의를 하는데, 의외로 주제를 이걸 해달라고 해서 내가 제목을 좀 딴 걸로 붙일까 하다가 했습니다만, 인문학과 역사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두 단어의 공통점.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한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문학과 역사의 공통점은 사는데 아무 쓸데없는 학문이다, 일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 역사입니다. 그러면 일생에 쓸데가 없고 실생활에 쓸데가 없는 학문이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겠어요? 역사하는 친구들 사이에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 학생들한테 가장 싫어하는 학문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사학과 교수들은 전부 수학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여러 번 조사를 해봤더니 수학 싫다는 애는 100명에서 서너 명이고 가장 싫어하는 학문은 다 역사예요. 근데 싫어하는 거 어쨌든 간에 사람들한테 쓸모없으면 이게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습니까?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직업,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공학을 한다, 철학을 하든 뭘 하든 하다못해 내가 슈퍼마켓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사실은 자동차의 역사, 슈퍼마켓의 역사, 우리 동네에서 이 가게의 역사예요. 제가 아는 분이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했는데 그 전에 그 가게가 안 돼서 망했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장사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신만만하더라고. 전에 가게가 왜 망했는지를 자기가 조사를 해봤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할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벌써 한 30년 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분은 장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하여간 많이 성공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은 모든 면에서 역사적인 사고를 하고 역사를 활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역사학이란 뭐냐? 바로 그런 것을 조사하고 활용하고, 내가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를 볼 때 남보다 더 무언가를 잘 보고 무언가를 캐치하고, 세상에 제일 바보가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자동차 회사 디자인 한 데를 한번 갔더니 역대로 쫙 깔린 자동차 초기형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미래형하고 디자인을 쭉 갖다 깔아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자동차가 사각에서 원형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더 둥그러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제일 바보야. 그거는 동물도 알아요. 그냥 쭉 갖다 놓고 사각형에서 원으로 바뀌었네? 그럼 앞으로는 더 동그래지겠지? 그것도 제 기억에 20년 전인데 자동차가 동그래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역사를 저는 역사학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 자동차 디자인의 변화를 보고 무엇을 찾아내는가, 그 찾아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지금 과거에도 중요하고 지금도 더 중요하고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전쟁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드리히는 한국에서는 좀 모르는 분도 많은데 독일에서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독일이 오랫동안 분열돼 있다가 통일을 했던 왕국이 프로이센이고 프로이센 왕국을 통일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 사람들도 한이 많은데 로마 시대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의 외교사는 독일이 통일을 못하게 하는 게 유럽 외교사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할 때부터 알았어요. 저 게르만족은 위험한 놈들이다. 그래서 그 뒤로 거기를 분열시켜 놓고 찢어 놓는 게 거의 2000년 동안 뭐 천몇백 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거를 뚫고 통일을 하려니까 주변에서 가만히 둡니까? 프로이센이 세지려고 하니까 프랑스 들어오고 뭐 스웨덴 들어오고 러시아 들어오고 오스트리아 들어오고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싸우고 이겨낸 사람이 프리드리히인데 그 프리드리히가 그것을 10대 1의 전력을 가지고 싸우면서 7년 전쟁을 이끄는데 그때 가장 유명했던 전투가 로이텐 전투예요. 다음이요. 당시 프리드리히는 양면 공격을 당합니다. 이 전쟁할 때 양면 공격을 당한다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프리드리히는 이쪽에 가서 치고 여기를 이기면 돌아서 이쪽에 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로이텐 전투라는 건 이제 실레지엔 지방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건데 이때 절대적으로 프리드리히가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오스트리아군 병력은 한 8만 정도 되고 프로이센은 한 3만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전쟁에서 얘기할 때만 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디 보험회사 아주머니들 모인 데 가서 저기 강의를 하다가 이걸 하다가 오스트리아군은 8만이고 프로이센군은 3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되게 솔직하거든요. 남자들한테 강의를 하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이 안 나오는데 아줌마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냥 애게 이게 한국에서 강의를 하려면 내가 이걸 삼국지 증후군이라고 그러던데 한번 10,000명이 100만 명을 깼다 이런 얘기 안 하면 감동을 안 받아요. 그놈의 삼국지 때문에 맨날 무슨 100만 대군을 패야 제대로 된 거지 뭐 2대1로 싸워서 이게 뭐 대단하냐. 전쟁터에서는 실제로 양측의 훈련이나 장비가 비슷할 때 2대1로 싸워서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이때는 사실 2대1이 아닌 것이 전술적으로 약점이 너무 많았어요. 프로이센은 시간이 없어. 오스트리아군은 시간이 충분해. 그러니까 프로이센군은 공격해서 깨트려야 되는 입장이고 오스트리아군은 방어만 해도 돼서 시간만 끌면 이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또 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사실 오스트리아군은 훨씬 병력이 많았음에도 무조건 시간만 끌면 이긴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방어 지형의 자리를 잡고 들어와 이러고 있었어요. 프로이센은 거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프로이센이 5배 내지 10배는 많아야 이길 수 있는 지금 전술적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5배 내지 10배는 많아도 이게 이길까 말까 한 데를 절반이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사실 몇십 대 1의 지금 전투인 겁니다. 이런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프로이센군이 이제 마주쳤는데 오른쪽에 저기 파랗게 만들어 놓은 게 강이고 이쪽에는 늪지가 있었고 여기는 시가가 있었고
여기는 산악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군도 약점이 있는 게 지형을 선점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병력을 쭉 깔아놔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 지금 이 스피커가 구릉이라고 하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병력을 쭉 깔아놨어요. 오스트리아군이 병력이 많기는 하지만 공격하는 쪽에서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 한쪽에다 몰아서 공격을 하면 돼. 이 전선이 6km가 넘었기 때문에 한쪽에다 몰아서 공격을 하면 오스트리아군하고 프로이센군의 병력이 비슷해집니다. 요거는 좀 곤란하죠.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군도 생각하기를 분명히 얘네들이 한쪽에 몰아올 거다. 그럼 어느 쪽으로 몰려올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늪지가 있고 시가가 있고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다 불리해요. 공격하기에는 다 불리한 지역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유리한 쪽으로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군도 생각을 해봤지. 늪지와 시가와 산 어디가 제일 그나마 나을까? 당시 전쟁은 라인 배틀이라고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런 영화도 안 나오는데 옛날 나폴레옹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 현대전처럼 막 기어다니고 그러지 않고 줄 쫙 서가지고 횡대로 쫙 서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는 이게 횡대로 줄 잡아 가기 때문에 이 줄이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 세 가지 지형은 이 횡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늪지와 시가와 산악지역 중에 어디가 그나마 횡렬을 유지하기 쉬울까? 다들 늪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늪지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 이게 조금 애니메이션이 조금 이상하게 먹어가지고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 그래서 프로이센군도 일부러 늪지에다가 프로이센군도 일부러 늪지에다가 기병을 보내갖고 이제 가는 척합니다. 그걸 보고 오스트리아군이 뒤에 있던 예비대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분명히 일로 올 거다. 자, 그렇게 했는데 맨 프로이센군 우측에 있던 부대가 산악 지역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거요. 저기 갔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요. 이게 이렇게 횡렬로 가다가 걸어가면서 종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종대로 바꿔서 산하고 강 사이에 좁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다음 거. 저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군이 병력은 많은데 갑자기 이게 지금 오스트리아군 수비 대열이라면 횡렬로 프로이센군이 늘어선 지금 저렇게 되면 양쪽을 포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저 접전 지역에서는 오스트리아군이 굉장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저 상태에서 횡대로 쓸고 나갑니다. 여기 지금 스피커들을 하나씩 치고 나가듯이 쓸고 나갑니다. 다음 거요.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군이 어마어마한 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로이텐 전투가 극적으로 프로이센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게 저 얘기를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한 게 좀 이상하잖아. 아니, 요 프로이센군이 오는 거를 왜 못 막았으며 프로이센군이 저렇게 행렬로 바꿔서 오는데 얘들은 왜 넋놓고 구경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그 다음 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전쟁사를 하던 일상을 하던 간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하던 것에서 안 바꾸는 게 있어요. 하던 것에서 안 바꾼다기보다는 철칙이 있어요. 이 프로이센 군대가 횡대로 오다가 갑자기 종대로 바꿔서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이걸 당시 군대 오스트리아군은 왜 넋놓고 보고만 있느냐?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날 로이텐 전투에서 프로이센이 했던 기동은 전쟁이 처음 생긴 게 언제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인류가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건 한 4,000년 전부터 됐어요. 전쟁이야.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4,000년 동안 전쟁사에서 지켜오던 불문율이 깨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당시 수비하던 애들이 한 거죠. 그러면 4,000년 동안 깨워온 절대 원칙이 뭐냐? 접전 지역에서 대형 변경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그렇게 전쟁 안 하지만 옛날에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나 보면은 다 이렇게
뭐죠? 그 옛날 영화 보면 그 300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사각형 방진으로 이렇게 척척 가다가 싸우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전쟁 영화 보면 제일 이상한 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줄 쳐서 가서 이렇게 둘이 붙는 거야. 그걸 보고 어린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왜 저렇게 가서 정면으로 붙지? 가다가 살짝 꺾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앞에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앉아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정면으로 부딪히냐고. 가다가 옆으로 살짝 틀어갖고 옆에를 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사실 누구나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하느냐? 사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쟁사를 처음 한 게 한 10년쯤 됐는데, 전쟁사 처음 할 때 사실 저 의문이 생겼어요. 처음 공부할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왜 꺾으면 안 되느냐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책에도 설명이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전쟁사 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에 내가 로마군 병사가 된 게 아니라 로마군을 공격하는 무슨 게르만족 같은 비슷한 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의 주인공처럼 숲속에 숨어서 딱 엎드려 있었는데 로마군이 지나가더라고. 그 걔들이 이제 빽빽하게 그 밀집 대응으로 지나가는데 저걸 어떻게 공격하지?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얘들이 가다가 이렇게 줄줄이 오른쪽으로 꺾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왜 꺾으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접전 대응에서 꺾지 말라는 건 평소에는 행진할 땐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접전 지역이라는 건 적하고 아군이 이제 마주 봤어요. 옛날에는 동서양이 똑같은데 양쪽 군대가 마주보고 이제 전투 시작할 때는 한 900m 정도 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왜 900m인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동서양이 똑같아요. 다 900m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저쪽에 지금 앉아 계신 학생들이 적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도 이제 진영을 잡고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바꾸지 말라는 거야. 일단 출발했으면. 왜 바꾸면 안 되냐? 다음 거요. 옛날 전쟁은 저렇게 갑옷 입고 방패 들고 이러고 싸우는데, 저렇게 중장갑을 하고 앞에 가서 싸울 때는 문제가 뭐냐면 옆하고 뒤에는 갑옷이 없어요. 아니, 통짜로 두르면 되지. 인간이 그 갑옷을 통짜로 두르면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무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얇게 만들면 창이 다 뚫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과 칼을 방어할 정도로 두껍게 만든 갑옷을 입으면 사람이 앞에만 가리지 옆하고 뒤를 못 가립니다. 그것까지 입으려면 말 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모든 밀집 보병들은 앞에만 가리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전진을 하다가, 다음 페이지. 가다가, 야, 여긴 진창이자 돌아가자. 이렇게 돌리면 그 순간에 측면이 저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적이 파고들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뒤는 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하고 싸울 때는 쉽게 얘기하면 내 전면만 보여줘야지 여기나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대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창이 나오던 어쨌든 무조건 앞을 향해서만 가야지, 야, 돌자 이러면 내가 여기를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전 지형에서는 절대로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 왜? 갑옷 때문에. 다음이요. 두 번째, 종대 공격은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제가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저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횡렬 길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자, 요 스피커가 적군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적군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뭐 한 5m 이렇게 횡렬로 서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종대로 2명이서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면에도 나오지만 적이 나보다 길면 내가 이렇게 가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싸겠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싸게 되면 측면이나 뒤에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갑옷은 앞에만 입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갑옷을 양쪽으로 입고 있어도 뒤나 옆에서 치면은 기본적으로 전쟁은 뒤에서 치면 끝나는 거예요. 무술 영화, 액션 영화에서 제일 거짓말이, 주인공은 뒤에도 눈이 달려가지고 막 뒤에서 치나 옆에서 치나 막 잡아 챙기는데 그거 다 진짜 엉터리고, 천하의 고수도 뒤에서 치는 건 못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아니고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은 다 뒤에서 총 맞아 죽지. 앞에서 세니까 아무도 안 덤비잖아. 다 옆하고 뒤에서 쳐요. 그래서 전술이라는 건 뭐냐면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의 뒤나 옆을 잡아서 치는 게 전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횡대가 있는데 내가 종대로 들어가면 좌우가 감싸기 때문에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종대 공격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횡렬을 맞춰야 된다. 이게 4,000년 동안 전쟁의 철칙이야. 왜? 쌓이니까. 다음 거요. 그 그리스 영화 저 유명한 300에서도 보면 스파르타군 300명이 엄청나게 많은 페르시아 대군하고 싸우는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 저기 가면 지금 저렇게 안 돼 있지만 영화로 저건 묘사한 겁니다만, 얘들이 앞에서 방패 들고 완전히 강철 방벽을 쳤고 양쪽으로는 절벽이 있어가고 무슨 터널 입구 같은 데란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적의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좌우를 싸지 못하고 앞에서만 치니까 스파르타 애들이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횡렬을 맞추라는 거예요. 종대 공격은 안 된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게 관념에 박혀 있다 보니까 프로이센군이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오다가 종대로 바꾸는데 수비하는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미친 짓 같이 보여요. 저것들이 바보구나.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걔들이 종대로 쭉 오니까 죽으려고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해요. 왜?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프리드리히는 왜 이런 거를 했느냐? 수천 년 동안 이 두 가지 원칙이 철칙으로 지켜져 왔는데, 로이텐 전투가 나기 한 이제 100년 전부터 화승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승총이 나오니까, 저놈의 총이라는 게 나오니까 저게 사람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총을 쏘게 되는데, 지금하고 달라서 16세기 화승총은 장비가 40개가 넘어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뭐 주렁주렁 차고 있는데, 지금처럼 플라스틱 통도 없어가지고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갑옷을 안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갑옷 입은 사람보다 더 무거워요. 갑옷 무게가 한 20kg쯤 되는데 화승총 총수는 30, 40kg를 몸에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갑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총이란 게 워낙 좋은데 화승총은 1분에 한 발 정도밖에 못 쏘니까 총 한 번 쏘면은 백병전을 못 합니다. 갑옷도 없고. 그래서 옆에 저런 창병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화승총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에 스피커 있으니까 정말 좋다. 야가 창병이고 얘가 갑옷 입은 창병이면 여기서 화승총을 한번 땅 쏘고 이 총알 재는데 거의 1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뒤로 빠져요. 그러면 얘들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있을 때 뒤로 가서 총알 다시 재가지고 나와서 빵 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돼서 총병하고 창병이 협력 전술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반쪽짜리 군대란 말이에요. 총병이 총만 쏘고 백병전 할 때는 뒤로 빠져야 되니까 병력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말했듯이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어떤 애가 기발난 생각을 해냈어요. 총병도 백병전을 할 수 없을까? 근데 갑옷은 못 입겠고 무거워서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 총검이란 걸 만든 겁니다. 총 앞에다가 총검을 꽂자. 요즘은 군대도 총검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총검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요만한 거 쓰지만, 저 때 나왔던 건 창을 대신하니까 한 60cm쯤 되는 거 총구에다 꽂아서 이렇게 딱 들었어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처음 나왔던 소켓형 총검인데, 총검을 꽂게 되니까 이게 창보다 더 길어요. 한 2m까지 나오고. 그리고 진짜 문제가, 제가 이거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창하고 총검을 꽂은 총하고 백병전을 벌이면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지금까지 수십 번 물어봤는데 전부 창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창은 백병전용 무기고 총은 총에다가 총검 꽂은 약간 변칙이니까 창끼리 붙으면은 창이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참 비과학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무협 영화 보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고수잖아요. 뭐 젊은 애가 막 두드려 맞고 있을 때 이렇게 흰 수염 하면서 산에서 도사님이 내려오면 붕붕 날라서. 근데 실전에서 60 먹은 노인이 20살 청년을 어떻게 이겨? 그렇게 따지면 올림픽 금메달 따는데 나이 30만, 요즘은 좀 낫지. 메시도 나이 40대면 은퇴할 텐데. 나이 40만 먹어도 은퇴하는데 70난 노인이 20살짜리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총은 자루에다 창날 붙인 거잖아요. 총검은 총에다가 60cm짜리 창을 꽂았어요. 날을 꽂았어. 날도 총검이 더 길어요. 그리고 여기 총을 가만 보시면 총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죠. 개머리판도 만들고 중간이 쇠고, 창은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총검으로 개머리판을 잡고 찌르는 거하고 그냥 맨 막대기를 잡고 찌르는 거하고 힘이 어느 게 더 받을 것 같아요? 총이 훨씬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하고 총하고 붙으면 창이 상대가 안 돼요. 그냥 매치고 뿜지르고, 그리고 개머리판 돌려치고 그러면 아작이 납니다. 옛날에 신미양요 때 조선군이 창 들고 싸우고 미군은 총검 꽂고 왔는데 백병전 해서 조선군이 전멸했어요. 미군은 부상 1명, 사망 1명. 사망 1명은 걔가 혼자서 뛰어들어갔다가 이제 수십 명한테 둘러싸여서 죽은 거고, 나중에 이제 본진이 들어왔을 때는 상대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미군 기록에 하면 창 들고 덤비는 거 그냥 개머리판을 후려치면 창 그냥 부서지고 찔르면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총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총이 나오니까 창은 쓸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총에다가 총검을 꽂았더니 갑옷을 입을 수가 없죠. 이제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갑옷을 안 입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화승총 가진 애는 총 쏘고 옆에서 창든 애들이 갑옷을 입었는데, 총병이 총검을 차게 되니까 갑옷을 안 입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맨몸으로 총 쏘고 백병전을 다 해야 돼요. 덕분에 이때부터 전투를 벌이면 사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아무튼 갑옷이 없어졌어요. 갑옷이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 이 사상률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는지 사람들이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 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종대 공격은 안 된다. 접전 중에 대형을 바꾸지 말라는 건 왜 생겼냐면 갑옷 때문에 생긴 거야. 근데 무려 4,0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아무도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A라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왜 나왔는지 잊어버리고, 이것은 절대 무려 4,000년 동안 전쟁사의 철칙입니다라고 외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나왔는지를 찾는 게 뭐냐? 그게 역사예요. 이게 왜 나왔지라고 의문을 가지는 게 역사를 통해서 이기는 통찰력이에요. 제가 역사의 의미가 뭡니까? 역사학의 인문학의 효용이 뭡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뿐이겠어요? 수십, 수백 가지가 있죠. 수백, 수십 가지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통찰력, 모든 전공, 어떤 세대, 어떤 나이의 사람들에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통찰이에요. 이 통찰이 무슨 뜻이냐면,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우리 IMF 났을 때 모 방송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교육 개혁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었습니다. 오래됐는데 예일대학에 가서 우리 지금 말 교무처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일대학의 교육 목표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는 되게 거창한 말 좋아해요. 창의, 민족을 키우자, 이런 말 좋아해. 근데 예일대학 교무처장님 만나서 이 대학의 목표는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어디에들 취직을 했을 때, 여러분 경쟁은 수백 명 하는 게 아니라 겨우 두세 명 하고 하는 거야. 내가 거기를 갔으면 신입 사원에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두세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나도 신입사원이고 A대학 나온 사람하고 B대학 나온 사람하고 셋이 앉아서 일을 해. 똑같이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똑같이 1년을 일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업무를 파악하고 뭔가 자기 능력이 60점이고 이 사람이 50점이라면 우리 예일대학 출신은 100점이 되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하버드에 가서 물어봤어요. 하버드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전 세계를 이끌고 세계 최대 수재들을 모아서 우리가 했다면 1등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학교 졸업생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됐을 때 옆 책상에 앉은 애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우리 학교 나온 애가 훨씬 빠르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학교에서 그냥 뭔가를 내가 어떤 애들한테 농구 드리블 기술을 가르쳤는데 편견 없이 3명한테 똑같이 가르쳤는데 한 녀석은 1년 만에 덩크슛 하고 한 녀석은 1년이 지나도 드리블도 못하더라. 그럼 누굴 쓰겠어요? 당연히 얘를 쓰는 거지. 이 재능, 육체적인 재능이 아니라 정신적인 재능을 가져다 주는 게 통찰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 뒤쪽이 안 보여서 학생들 중에 군대를 다녀온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옛날 수업할 때 저는 수업에 복학생 들어오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복학생이 들어오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걔들이 호응을 잘해줘. 옛날에 어느 학교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한국사를 하다가 교양 한국사를 전쟁사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남학생들만 200명이 온 거야. 여학생 6명 오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60%가 복학생이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데 그 중에 한 20명 군복 입고 왔어요. 첫 시간에.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내 다 이해하겠는데 군복 입고 온 놈들은 도대체 뭐냐. 나가서 무슨 각계전투 하는 줄 아냐 막 그랬는데 그때 여학생 6명이 첫 시간 끝나고 찾아와가지고 자기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 이 수업 자기 들어도 되냐고 해서 야 이거는 군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들어 그랬는데 그 여학생 6명이 공부를 잘해갖고 한 내가 2명인가 A 줬어요. 진짜로 잘해갖고. 이게 군사력하고는 하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복학생이 왜 좋으냐?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 통찰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군대 간 애들한테 내가 그때 이렇게 물어보네요. 군대 간 학생들 똑같이 일병인데 우리는 왜 시간 지나면 진급하니까 똑같이 6개월 동안 일병 생활했는데 어떤 친구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병장 달 때까지도 군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어떤 친구는 겨우 일병 생활 6개월 했는데 병장보다도 상황을 더 잘 알고 어떤 병장은 장교보다도 더 빨리 알아가지고 야 이게 작전하면 이렇게 돌아가겠지 이러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다 있다고 그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니들한테 반드시 물어보는데 그게 통찰인데 똑같이 6개월 했는데 누구는 병장 수준이고 누구는 이병 수준이 이 차이가 학벌하고 관계가 있디? 없다. 걔 평소에 공부 잘하는 거랑 관계가 있디? 없어. 성격하고 관계가 있디? 없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때 학생들이 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통찰은 눈에 안 보여요. 통찰의 능력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분명히 군대에서 그거 다 경험했는데 너희들 중에 소위 병장 같은 일병, 걔네가 병장 같은 일병이 되는 원인이 뭐냐? 집안이냐, 돈이냐, 학벌이냐?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통찰이에요. 사실 그게 역사를 배웠던 안 배웠던 역사적 사고예요. 모든 교육은 이게 목표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물론 의사가 되려면 의사의 전문 지식을 알아야 되고 엔지니어가 되려면 엔지니어의 전문 지식은 알아야 되죠. 그건 다 같이 하는 건데 그것을 응용해서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응용하는 게 통찰이에요. 거기에는 물론 노력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고 보수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의 중요성을 잘 몰라. 저도 군대 가서 알았어요. 있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이게 왜 이럴까? 제가 이게 말하면 자랑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중요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차트병을 했어요. 이런 벽에다가 맨날 뭐 갖다 붙이고 작전도 만드는 게 내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연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역사도 아니고 전쟁사도 본 적이 없고, 그땐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대 가져다가 갔는데, 이거를 붙이는데 이게 뭐 하여간 이렇게 막 붙이고 이제 뭐 작전도를 붙이다 보니까 내가 봐도 이상한 거야. 길이 2개인데 한쪽 길만 막더라고요. 나 진짜 군대 작전 계획이 그렇게 웃기다는 걸 그때 처음 봤어. 근데 다들 밤새고 작업을 하니까 아무도 신경 안 돼. 그때 제가 일병 때인데 내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이쪽에서 오는데 여기는 안 막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내 옆에 있던 모든 중대장님들이 자식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나 붙여.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붙이다가 쉴 때 보고 또 봤어요. 진짜 이상하네. 왜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전 연대 소문이 짱 난 거예요. 8대대에 이상한 놈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다가 작전도 보고 시비 거는 일병짜리가 하나 있다. 그래서 그때 복도에서 장교들이 너 만나면 네가 그 유명한 놈이냐 막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너무 당당하다. 이게 내 일은 아니지만, 나는 장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상황병을 하면서 이거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 아무도 안 가질 뿐 아니라 내가 이런 거에 의문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해할까?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인생의 엄청난 장점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런 거에 의문을 안 가지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부대에 대위가 우리 연대에만 60명, 100명 있었는데 우리 대대에 저보다 2년 선배였던 노대위란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이거 막 붙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들어와서 혼자서 자기가 뭘 막 하는 거야. 밤새도록.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분이 막 하더니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날 부르더니 네 말이 맞다 이거야. 네가 분명히 이 지적했던 건 분명히 맞는데 장교들도 아무도 이걸 손을 안 댄다. 그래서 자기가 막 고민을 해가지고 새로운 전술을 짰어요. 같은 병력으로 2개의 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그걸로 사단에서 표창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제대에서 헤어졌는데 20년 후에 우연히 방송을 봤더니 그분은 진급해서 연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20년 후에 저는 밑도 끝도 없게 전쟁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에서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 왜 종대 공격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대형 바꾸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원인을 찾아내는 사고를 하는 게 통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인생이 바뀐 거죠. 요 다음이요. 하면. 프리드리는 원래 군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거 좋아하고 역사 좋아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프리드리가 제일 싫어했던 게 군사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밀리터리 매니아여가지고 맨날 군가 틀어놓고 왕자인데도 군용 식량 먹이고 나가서 맨날 이거 해. 프리드리가 이거 정말 싫어했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막 두드려 패고 저 자식은 왜 저래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프리드리는 실제로 나폴레옹이 가장 존경했던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그건 뭐냐? 프리드리는 하사관도 아니고 상병도 아니잖아. 내가 이거 열심히 해도 총 잘 쏴봤자 훌륭한 병사가 될 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프리드리가 우습게 했던 거는 이 양반은 통찰이 있었던 거야. 어릴 때부터. 정말 역사책 좋아하고 독서 좋아하고 인문학적 사고를 충분히 하던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본 거지. 왜 이걸 해야 하느냐? 왜 이런 걸 해야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는 왕이 되자마자 프로이센 군대를 완전히 바꿔놔요. 전혀 새로운 군대로. 뭐를 바꾸느냐? 바로 본질을 봤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 유럽과 러시아 군대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고 오늘날의 독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저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검이 만들어졌더니 총검하고 창병이 합쳐졌다는 현상만 봤지, 이걸로 인해서 전술 원리가 바뀌었다는, 우리가 그동안 애타게 찾던 전술 원리가 바뀌었다는 건 찾지 못한 거죠. 이것이 결국 여러분의 삶에, 근데 제가 이게 기업사도 강의하고 뭐 역사도 강의하지만 결국은 이거예요. 탱크가 처음 나왔을 때 탱크 하면 생각나는 게 장갑이잖아요. 장갑. 이제 저기 총알을 장갑을 갖고 저기 맞고 가자라고 해서 모든 군인들이 1차 세계대전 때 탱크가 나왔을 때는 탱크는 장갑이다. 이제 총알을 빗발치는 걸 이렇게 맞고 가서 밟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 통틀어서, 전 군인은 아니고 장군급 사람을 다 통틀어서 20명만이 뭐를 생각했냐면 탱크는 장갑이 아니라 바퀴다. 왜 바퀴냐? 옛날 전쟁은, 자, 여기 앞에 있는 분을 또 대상으로 하자면, 아니 아무리 전쟁이 사람 죽이는 거래지만 붙어서 무조건 사람을 다 죽여서 끝나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 50명하고 우리 50명하고 붙어가지고 적을 한 명도 안 남길 때까지 다 죽인다 그러면 이거 진짜 쓸모없는 짓이라고. 그리고 적 50명을 죽이면 우린 몇 명 죽게? 옛날에 스파르타 애들이 제일 잘 싸운 애 100명을 뽑았어요. 그 옆에 아르고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100명을 뽑았어요. 다들 최고의 용사로 붙었거든요. 우리 쓸데없이 하지 말고 대표를 뽑아서 승부를 내자. 그래서 천하에 우리가 그 유명한 스파르타하고 아르고스랑 붙었는데 100명이 붙었는데 어떻게 될게요? 다 죽고 스파르타 1명 남고 아르고스 2명 남았어요. 결국 이렇게 죽이는 전쟁은 같이 다 죽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전쟁이라는 건 붙다가 얘네들이 우리가 못 이기는구나 하고 도망치게 만들어서 이기는 거거든. 죽을 때까지 1명 남기면 다 죽이는 게 전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느냐? 제일 좋은 게 뒤에서 기병이 나타나는 거야. 앞에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말탄 애들이 뒤에서 나타나요. 그럼 놀라서 진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좀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10분의 1도 안 죽고 전투에서 이겼었어, 원래는. 그래서 원래 전쟁 때 이렇게 안 죽었는데 총이 나오니까 기병이 없어지게 돼요. 총하고 대포가 나오니까 말은 사람보다 총에 맞을 확률이 5배가 커요. 그러니 총하고 대포가 나오니까 기병이 쓸데가 없어진 거예요. 기병이 쓸데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병 없어지고 보병끼리만 남는 거지. 보병끼리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래서 붙으니까 이게 이기나 지나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1차 대전 때 무려 100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죽냐 싶었더니 기병이 없어서 죽은 거야. 이게 역사적 사고야. 그런데 사관학교에서 전쟁사 배우고 뭐 배우고 다 배우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볼 것 같죠? 못 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걔들 바보냐 그러지만 막상 살아봐. 인생 살아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 안 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나오면 나는 정말 버릇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이런 문제를 낼까? 이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낼까를 고민을 해요. 그러면 시험 전날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성적을 손해봐야 돼. 제가 시험 전날에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아니 왜 이따운 문제를 내지? 그리고 왜 이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지? 하고 하면 내 친구들이 막 뭐라고 그래. 넌 자식아 공부해 공부 내 성적을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돼서도 시험 문제를 왜 내는지를 몰라요.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애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내 동료들한테 너 이 문제 왜 냈냐? 채점하기 좋으니까, 중요하니까, 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강의한 거니까. 정말 시험 문제는 그런 건가? 어느 날 물어봤더니 시험을 왜 보냐까지 들어갔더니 시험을 봐야 되잖아. 성적을 매겨야 되잖아. 왜? 성적 안 매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 성적을 매기는데 뭐를 성적으로 매길 거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애들을 나눌까? 아, 그 참 애 이상하네. 왜 이러지? 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인생은 그래서 기본적인 통찰을 못하게 하는, 이게 역사적 사고가 통찰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군대에서 싸우다가 1차 대전 때 1000만 명이 죽는데 아무도 1000만 명이 죽는 거에 대해서 왜 죽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기관총이 나오니까, 대포가 나오니까, 화력이 세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역사적인 사고를 했던 단 20명은 이 전쟁이 이렇게 된 건 기병이 없기 때문이야. 기병이 없는 이유는 총하고 대포 때문에 없는 거야. 근데 탱크가 나왔잖아. 탱크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철판을 본 게 아니라 바퀴를 봤어요. 이제 총하고 대포가 터지는 데서도 기병 전술을 사용할 수가 있다. 단순히 기병 전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투를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전격전입니다. 그 전격전 덕분에 어떻게 됐느냐? 1차 세계대전 때 독불 국경에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걔들이 기관총 진지 앞에 있는 저로 참호를 향해 돌격, 저기 뒤에 지금 스탠드에 앉아 있는데, 저 스탠드에서 기관총 걸고 있는데 여기서 맨몸으로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다 죽지. 가다가 다 죽으면 또 저기서 내려와서 공격해요. 그럼 우리도 스탠드에 있단 말이야. 같이 죽는 거야. 4년 동안 양측이 전진한 건 20km가 안 돼요. 20km 공간에서, 예를 들어 베르던 같은 데서는 지금 한국군 60만인데 그 20km 공간에서 60만 명이 죽었어요. 한쪽만. 독일군이 55만, 저기 영불 연합군이 50만. 대한민국 군대가 보름 만에 사라졌다고. 그 정도로 죽였어요. 그런데 탱크는 바퀴 달린 기병이다라는 개념으로 전격전을 했더니 그 유명한 롬멜이 프랑스 군을 뚫고 들어가서 지중해 바닷가까지 닿았는데, 지중해라다 말 죄송합니다. 프랑스를 뚫고 가서 그 영불 해협 대서양에 도착했는데 얼마 만에 도착했냐면 보름 만에 도착했어요. 그때 롬멜군 1개 사단에서 전사자가 800명이었어요. 그때 롬멜이 뭐라고 썼냐면, 대서양 바닷가에 도착하니까 병사들이 차를 몬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제가 사실 독일군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이건 그냥 전투니 이 걔들이 이겼으니까, 그렇게 돼서 무식하게 돌격 안 하고 탱크로 돌아쳐서 했더니 겨우 800명 죽고 도착했다고. 독일군 500만 명이 죽고 못 갔던 길을. 그러면서 롬멜이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시 우리 부대에서 당시 그 부대에서 중영관급 장교나 장군들은 1차 대전 때 소위 중위로 참전했던 사람들이다. 거기서 단 5분이면 중대가 전멸하고 1000만 명이 죽는 걸 목격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보름 만에 15,000명 1개 사단 병력 중에서 겨우 800명 죽이고 바닷가에 도착했다고. 이거를 못해갖고 1000만을 죽였다고요. 그러니 그때 뛰어들던 장교들의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 병사들은 당시 그 1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요, 한 17, 18세, 16세? 17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 중에 거의 60%가 전선에 나갔고, 전선에 나간 사람 중에 45% 이상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닷가에 있던 사병들은 1차 대전에 참전은 못했지만 자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 중에 한 명은 죽거나 부상한 애들이에요. 사실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이런 분이 불구가 되거나 죽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슬펐겠어. 그랬던 애들이 보름 만에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1000만을 죽인 거야? 이게 통찰의 힘이에요. 진짜로. 제가 기업을 하거나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 보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보석처럼 아끼는 인재가 그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월급 주고 똑같이 근무시키는데 100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쓰지 누굴 쓰겠어요? 그 100배의 능력은 학벌로 나오는 거 아니고 토플 점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 다른 아무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통찰의 힘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버드니 예일이니 하는 모든 애들이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는 통찰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 제목만 거해. 나라를 움직이는 인재가 되자, 뭐 창의적인 인재가 되자, 세상을 구하자, 글로벌 인재가 되자. 어떻게 될 건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과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오늘날에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음 거요. 요건 제가 좀 심한 말이니까 뺄게요. 오늘날에 있어서 이게 왜 더 중요하냐? 옛날에는 사회가 느리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을 발휘하려고 해도 발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뭐냐?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잖아요. 너무 빨리 변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는 이걸로 성공했는데 내가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뭐 저기 유튜브 같은 거 하니까 장비가 중요해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 장비가 뭐가 좋냐? 그게 좋대. 샀더니 누가 보더니 이거 왜 샀냐요? 이거 좋다고 그래 샀는데 이거 2년 전 거잖아. 지금 이거 못 써. 순식간에 바뀌는 세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 그러니까 뭐가 좋대? 무슨 방법을 써서 이겼어? 내가 어떻게 해서 저는 이거를 경험을 재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경험을 재활용해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파산하는 아들의 70%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자기가 성공했던 방법 또 써먹다가 망하는 게 70%예요. 그만큼 세상이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험의 재활용은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파멸의 길이에요. 많은 분들이 경험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야. 그랬다가 망하는 거라니까. 경험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성공했던 원인을 찾고 그 경험이 어떤 것 때문에 성공했는가를 찾아서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가 이게 창조예요. 더욱이 요새는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세상에 너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이기 때문에 이런 통찰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인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더더욱이 이런 거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요게 지금 제가 했던 얘기고 다음 페이지 한번. 이거 맞구나. 죄송합니다. 내 착각을. 제가 토전사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이제 댓글에다가 뭐라고 쓰는데 댓글에서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 교훈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 교훈이 됐던 배경과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 제일 감명 깊었다고들 많이 해요. 누가 잘못했어. 전투를 하는데 바보짓을 했어. 저놈 바보잖아. 이러지 말고 걔가 왜 그런 바보짓을 했는지,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찾아라 라고 했더니 그 말이 제일 감동 깊었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맙지만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미 14세기에 한 얘기, 21세기도 아니고 14세기에 이븐 할둔이라는 그 이슬람 역사학자가 쓴 역사소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처음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교훈이 된 원인을 찾아라. 이게 역사의 목적이다. 그러면 14세기에 한 말을 왜 21세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동을 받냐고.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14세기에 저걸 다 터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내 그래요. 그러면 이븐 할둔은 왜 14세기에 저런 걸 했느냐? 저 사람이 당시가 그 소위 이슬람 제국의 전성기인데 저 사람이 튀니지인가 이쪽에 살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원래 튀니지 사람이 아니고 어디 있다가 하여간 뭐 정치적으로 망명하고 그래갖고 가 있었는데
당시 소위 말하는 이슬람 제국 전성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슬람이라는 그 제국은 지금도 그게 문제지만 그 안에 너무 다양한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그다드,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데는 막 궁전 짓고 세계 최고의 뭐 건축물과 뭐 과학기술 하는 굉장히 문명화된 애들이 살아요. 근데 아라비아 반도에 가면은 20세기까지도 걔들은 낙타 타고 살면서 뭐 이러고 있고 저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종족이 사는 거야. 이거를 하나의 제국으로 묶다 보니까 야 A가 좋은 거야. 좋긴 뭐가 좋아.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똑똑한 건 맞지만 14세기에 벌써 저런 얘기를 했던 거는 이슬람 제국에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종족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거야가 안 통해요. 이 나라는 이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고 이 나라는 이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어. 이거를 통합하려고 그랬더니 얘는 이게 좋고 얘는 이게 좋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위바위보 시켜? 싸움 시켜?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A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은 B가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거야. 그거를 뽑아내니까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제국이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제국주의를 제국주의하고 다른 말이에요. 제국적 마인드라는 게 요즘 말로 하는 글로벌적 마인드예요. 근데 글로벌적 마인드 21세기에 사는 사람은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이제는 속도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데 사는 사람도 10년 전하고 지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찾아가서 통찰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뭐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어느 사회나 완벽하게 공평한 사회는 없어요. 어느 사회나 차별이 있고 힘의 지배가 있고 파워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역사 통해서 발전하는 것은 세월이 발전하기 때문에 통찰의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통찰의 힘이 커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객관적 어떤 제약을 넘어가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사람은 착해져서 인간은 고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착해져가지고 야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해야 돼. 야 이제는 우리 뭐 학벌 따지지 말고 착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실용적이니까 하는 거예요. 통찰이 별로 중요하지 않던 시대에는 그냥 자기 집 식구 뽑고 자기네 지역 사람 뽑고 자기네 학교 사람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이젠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 숨은 재주를 봐야지. 이게 100배, 1000배, 10,000배의 차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결국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고와 통찰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분 할둔이 14세기에 저런 소리 했고 우리는 20세기까지 저런 소리 안 했어요. 역사란 위에서 내린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다. 과거의 선인의 지혜를 받아들인다. 야 율곡이 어떻게 했고 지금도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은 뭔지 알아? 신사임당의 교육법. 와. 야 심사임 뭐 율곡의 교육법. 와. 누구는 하루에 5시간 동안 잤대. 누구는 무슨 참고서 봤대. 아직도 이게 통해. 근데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진짜로 다국적 마인드와 이 속도의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할도는 14세기에 그 말을 했고 우리는 21세기나 돼서 지금 이 얘기가 통하는데 여러분 이거의 의미를 깨닫고 소위 말하는 역사적 사고와 통찰을 실현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항상 남보다 100배는 빨리 갈 수 있고 100배는 빨리 행동할 수 있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100배의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평소에 듣기 힘든 멋진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임용환 박사님의 역사 토크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셨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함께하는 돌발 퀴즈 두 번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정답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도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상징이자 대전 10경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딱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들 페이스북에 가시면 라온
통학생회 페이지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걸어놨는데 네이버 폼으로 옮겨가시면 정답을 모두 다 맞힐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문제도 잘 맞춰주시기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